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주최하는 제39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최창순입니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어업 종사자와 국제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일본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과 관련하여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류를 통한 오염수의 유입 가능성, 그리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포럼은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중에 궁금한 질문을 온라인 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김건희 국민생활과학자문단 먹거리 안전분과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과학자문단 먹거리 안전분과위원장 김건희입니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오염수가 인접한 우리나라 해안에 흘러들 때 수산물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방사능이 식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북태평양 해류 순환과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해 유입 가능성 진단에 대한 문제점 고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 과학적 사실과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하고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항상 국민생활 안전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식품위생안전성 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전향숙 교수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전향숙입니다. 제39회 국민생활과학 포럼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을 주제로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산업계는 물론 국민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때 굉장히 신속하고도 또 시적절하게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정진호 단장님, 또 먹거리분과위원회 김건희 위원장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식품 안전이 중요하다 말만 했지 사실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 감염에도 국경이 없듯이 식품 안전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해양 환경이나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중수소,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 방사능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하에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또 수산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과연 믿을 만한 정보는 무엇인가, 또 과연 내가 수산물을 섭취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사능 오염수와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에 대해 투명하고 아주 정확한 소통으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감 고조라든지 아니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과학적 정보의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미래 대체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진영우 선생님, 김영호 교수님, 음무혁 교수님과 또 자장을 맡아 수고를 해주실 김학수 교수님과 이한기 소비자연맹 부회장님을 포함한 여러 토론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총 이우일 회장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고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다액종 처리 시설을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을 해서 환경 기준을 만족시킨 후에 내보내겠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또 그린피스 같은 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방류에 포함되는 C14 등과 같은 그런 핵종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그 대응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제일 먼저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아마 매일같이 오르겠죠,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염려하게 됩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매우 각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과학적인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에 애써주신 김건희 자문단 위원장님, 전향숙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진영우 박사님,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님,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님, 디지스트 김학수 교수님, 그리고 소비자연맹
이항기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진영우 특임의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진영우입니다. 오늘 제가 방사선과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히 할 것이 저도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2011년에도 그랬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수산물이라는 굉장히 좋은 식품을 우리가 우려한다, 피한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특히나 저는 사실은 식품 내용은 거의 없고요. 방사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식품과 방사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한지 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환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되게 섬뜩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자세히 왼쪽에 신체 정상 부분의 숫자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 피부 궤양이 적혀 있는데 있고요. 쭉 밑에 내려오시면 500이라고 적힌데 전신 백혈구의 일시적 감소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00 이하에서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250 이하, 1 이하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저런 영향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전체적인 양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현재 1mSv 이하로 예상되는 이런 양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은 저 위의 숫자들에, 저 위의 그림들에 많이 자극받아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의 계속 중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결국 양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릴 텐데요. 그런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방사선이 도대체 뭔가,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고 양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위험의 크기를 만드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거죠. 그 흐르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나 이런 것들을 만나고 특히 그 안에 있는 DNA하고 만나면 어떤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방사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방사선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밑에 유효 선량회가 C버트 SV라고 적힌 게 있죠. 이 양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양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양입니다.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흡수 선량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방사선이, 우리 방사성 물질이 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가려는 원소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니까 막 에너지를 사방에 내뿜죠. 그걸 방사능이라고 하고요. 그게 공기 중으로 나가고, 그게 어떤 매질, 이런 책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체나 이런 데 들어올 때의 그 양의 크기를 우리가 흡수설량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버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여러분들은 시버트에 제일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1mSv, 100mSv라는 단위에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 단위에 있어서 우리는
받을 때 방사선이 있다 없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양이 얼마나 되느냐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1시버트 정도면 어떤 사람은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그 밑에 100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100은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현재 알고 있기로는 100 이상에서는 암이 확실히 오랜 시간 뒤에 생기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단위가 우리 흔히 접하게 되고요. 그 밑에 1이라는 단위가 일반 사람들을 관리하는 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에도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아시지만 제가 조금 뒤에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자연에도 방사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서도 방사선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양의 자연의 양, 내가 먹고 지금 내가 현재 몸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거 다 합해서 1년에 전 세계 평균은 한 2.4mSv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에서 4mSv 정도를 1년에 받게 됩니다. 근데 1이라는 기준은 왜 생기냐면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그 사고를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커버를 할 거냐,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력 수준에 맞추어서 한 1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된 게 이제 1mSv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품 연구를 한다, 다른 연구를 하는 분들은 1시버트 이러면 저설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설량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식물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런 저설량이고 100시버트 정도, 시버트는 식물한테는 안 쓰죠. 그레이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야 돼야지 이제 고설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반응들이 그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양을 중심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설량 기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해보니까 100 이하 이상에서 역학적으로 암 발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을 보통 저설량 기준으로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개념이 저설량률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제일 처음 표에서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5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 맞았을 때 100명 중에 일반인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600, 700 맞을 때마다 백혈구 수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비례해서, 양에 비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맞았을 때 나오는 양입니다. 자, 우리가 권투를 하면 마이크 타이슨 주먹 한 방 맞으면 다 기절하죠. 근데 그거를 마이크 타이슨이 100이라는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힘을 100번으로 나눠서요. 100초 동안 그걸 뭐 하루에 한 대씩으로 한 방에 100이라는 타이슨 주먹을 맞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 1000분의 1로 나눠서 1000일 동안 1000분의 1씩 맞으면 내 몸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설량률입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양을 맞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결정적 영향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역에서는 설량 특정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 방에 500mSv를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이상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게 설량률의 개념이고 그래서 저희가 양을 쪼개서 천천히 맞게 하는 거를 안전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자연 방사능과 인공 방사능 사람들이 흔히들 인공 방사능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현재 자연 인공에 대한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방사선의 세계에서 우리가 수치를 기계를 통해서 계측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그 값이 저희가 말하는 방사선 위험도랑 그냥 일치합니다. 자연이 더 위험하고 인공이 덜 위험하고 이런 것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제가 아까 전 세계 평균 2.4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방사선에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에 0.35 정도 맞고요. 그리고 대지에서 화강암 지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라늄 이런 데서 나오는 방사선들이 있죠. 그래서 0.4 이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에서 우리가 지금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할 때 반드시 칼륨을 먹게 됩니다. 칼륨은 기본 원소죠. 그래서 그 중에 0.001% 정도는 칼륨 40이라고 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게 일정량이 다 있습니다. 저 정도 크기, 제가 지금 70kg 정도 되는데 저 정도 되면 몸에
4,100베크렐 정도의 칼륨 40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제가 그걸 계속 맞습니다. 그 결과로 1년에 0.2나 0.1이나 이 정도의 방사선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연에서 맞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됐지만 라돈 같은 경우도 자연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맞게 되면 1년에 2.4,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아서 저 정도 3, 4 정도를 맞게 되는 거고요. 우주 방사선이 당연히 높은 데서는 더 많이 맞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주선을 타고 가면 저렇게 더 맞게 0.19만큼 더 맞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맞게 되고 저런 것들도 많이 맞으면 당연히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인공방사선 중에서 의료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때 안 맞으면 병원에 애가 다쳐왔는데 CT 안 찍으면 그 애가 나중에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준에서 제외하는데 그렇든 어떻든 하여튼 맞은 양만큼의 위험의 증가는 있는 거고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요인들이 주요 요인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이 결국 제일 중요하고요. 설량률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일에 걸쳐서 맞는 거랑 한 방에 맞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되고요. 그리고 민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신에 방사선을 맞게 되면 특히 우리 몸에 있는 골수 이런 것들 제일 예민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 장기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런 장기별로 민감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맞아에 따라서 위험도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저기 선형 에너지 전달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 아까 에너지 흐름이라고 했죠. 에너지 흐름의 얼마의 거리만큼 얼마의 거리를 가는 동안 내가 얼마의 에너지를 거기에 내뿜느냐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작으면 당연히 똑같은 에너지를 내뿜게 되면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비정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알파는 굉장히 위험한 걸로 돼 있고 라돈 문제가 그래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방금 비정 말했듯이 라돈은 여기 있으면 저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 몸 밖에 있으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요. 제 몸 속에 들어왔을 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방사선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똑같은 과정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핵종별로 주요 제가 베타 에너지를 써놨는데 왜 써놨냐면 삼중수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한 예로 여기 보시면 삼중수소의 베타 에너지 값은 5.68입니다. 그렇지만 방사칼륨은 508이고요. 세슘은 174.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작죠. 이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팩터들 이것들이 나중에 나눠졌을 때 어떤 핵종이 다시 생겨서 방사선을 또 내는지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들이 더 적용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위험도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보시면 상대적인 위험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중수소를 1로 했을 때 칼륨 40은 한 300배 정도 더 위험한 걸로 되어 있고요.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에는 2000배, 4개니까 2만 배죠. 세슘 137은 700배 이런 차이들을 결국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에 갖고 있을 때 5만 베크렐을 1년 내도록 내 소변 검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1년에 한 1ml시부터가 조금 안 되게 내가 피폭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양의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나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늘 몸에 있고 K40은 온몸에 분포하기 때문에 근육의 전신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이 비유를 했죠. 그래서 방사능과 삼중수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나나 K40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으니까 웬만히 작은 양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이 저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대부분의 정상 복구가 됩니다. 대부분은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돌연변이를 일으키죠.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되면
또 대부분은요,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면 대부분의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한 목적적으로 내 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근데 그거 내 자살 못하겠다고 버티고 옆에 있는 세포까지 꼬드겨서 계속 나쁘게 성장하면 그게 나중에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게 암이 되고 또 한쪽 방향은 유전결함을 나중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이 맞아서 죽거나 우리 특정 장기에서 방사선 많이 맞아가지고 아까 말한 제가 말한 500이 아니고요 1000, 2000 이렇게 너무 많이 맞으면 그쪽에 있는 세포들이 한꺼번에 죽겠죠. 그러면은 그쪽에 기능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백내장이 오고 불임이 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적 영향이라고 하고요. 이건 제가 누누이 양 말씀드렸지만 특정 설량 이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영향이죠. 근데 확률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한 놈이 돌아서 이놈이 변이를 정말 일으켜서 정말 악성으로 변해가지고 독한 마음 먹고 끝까지 버틴다 이러면 암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현재의 이론이 있습니다. 증명된 바는 아니고 그런 이론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률적인 영향, 맞은 만큼 확률적으로 더 많이 생긴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공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근데 그 위험의 크기를 실제로 보면요, 아까 제가 유전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저 뒤에 데이터 위에 표를 보시면 전체 집단에서 1시부터 맞은 100명을 평생 추적하면 0.2만큼의 위험이 보이더라 평균적으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가요 ICRP 103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나온 데이터인데 1990년도에 나온 데이터는 저 0.2가 1.2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인의 0.1이 0.8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값이 저렇게 낮아진 거고요. 암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암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밑에 표 동그라미가 지금 10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일반 사람들, 미국 사람 100명을 평생 추적하면 42명이 암이 걸립니다. 근데 100ml시부터 0.1시부터 맞은 사람 100명을 추적했더니 43명이 암에 걸리더라는 거죠. 한 명이 더 추가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단순 산술 곱하기를 해보면 0.001시부터 즉 1ml시부터 노출되면 우리가 10,000명이라는 집단을 만약에 추적하게 되면요 1ml시부터 비폭 안 된 10,000명을 추적하면 4,200명이 암에 걸리고요 1ml시부터 비폭된 사람을 추적했더니 4,201명이 걸리더라는 거죠. 이 비율은 굉장히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숫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병원 와서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 와서 자 생존 확률이 99%입니다 이러면 뭐죠? 다 사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1%입니다 하면은 사실은 힘들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뭐 문제가 될 확률이 0.000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민감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왜 국가는 그렇게 큰 영향도 없는데 뭐 이걸 막으려고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요. 5천만 명을 곱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되죠. 그래서 국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들을 막을 충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되지만 개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슘 우리 먹는 거 그 계산을 해봤어요. 세슘 100베크렐짜리를 일주일에 1kg짜리를 한 마리씩 먹으면 1년 되면은 0.06 그러니까 약 0.1ml시부터 정도에 노출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걸 암 발생하고 예측을 해보면요. 그 밑에 표 보시면 제일 밑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암 사망은 18% 정도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생선 피폭 때문에 18.00034%. 물론 이거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생 추적해도 이 결과를 잘 알고 이 통계적으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명확치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저것도 숫자니까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단순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선량 반응 모형이라고 하는데 저기 녹색 선으로 사선 그어져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저 선을 이용해서 안전관리나 모든 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선에서 밑에 보면 밑에 줄 밑에 가로줄 밑에 역치 선량이라고 적혀 있죠. 저 적혀 있는 위로 쭉 올라가 보시면 저 녹색 선의 저 지점이 100mS라고 볼 수 있어요. 저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데피니트하게 아는 거고요. 그 밑에도 조금 아는데 제일 밑에 0에 가까운 저 지점은 우리가 현재 어떤 연구를 통해서도 찾아내기 힘듭니다.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선을 그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전관리나 이런 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체 영향에 대해 정리하면 우리가 1mm부터 50mm, 100mm부터 이 정도는 실제로 영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위험을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반면에 500mm 이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위험이 확실하고요. 특히 저기 500 아니고 100 이상도 확실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있고 큰 사고가 날 때 확실하게 저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학적인 사실과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항상 조금씩은 틀립니다. 중간에 저희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삼중수소 많은 캐나다 이런 데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삼중수소 데이터 이런 것도 어떤 분들은 논문 잘못 보면요, 삼중수소 안에 물고기 넣어놨더니 이상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이상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고기를 집어넣었을 때고요. 거기도 실제로 삼중수소 캐나다는 온타리오 쪽에 그 호수 이런데 그 닫힌 호수에서 삼중수소 릴리즈가 되잖아요. 그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양을 가지고 물고기를 실험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일본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바다로 낼 때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결국 제가 아까 설량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잖아요. 결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사실 양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바람의 문제도 아까 말했지만 매우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성과 사실은 저희가 느낄 때는 개인의 감성과 국가가 해야 될 내용들, 실제 사실에 근간해서 해야 될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부경대 해양학과 김영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해양학과 김영호입니다. 네, 그 후쿠시마에서 이게 예정되고 있는 그 방사성 오염수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굉장히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북태평양 해류 순환과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해 유입 가능성의 진단, 그간의 진단들이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발표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미 물리해양학자들을 중심으로 저와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외교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 제 발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과학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고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염수의 확산 또 유입 가능성은 해류와 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물리해양학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큰데요. 제가 오늘 발제에서 말씀드릴 물리학적인 이슈 4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방사성 오염수가 해류를 통해서 한반도 군해로 직접 유입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입이 된다면 어느 해역에 어느 시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의미한 농도는 얼마인가, 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방사성 오염수를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가 우리나라에 과연 마련되어 있는가, 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노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제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한반도 주변 해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한반도 주변 해류, 주요 해류는 쿠로시오라고 이름 지어져 있죠. 쿠로시오 해류, 그 북적도 해류. 제가 이 북적도 해류는 북쪽에서부터 그 적도 지역에서 이게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고요. 북적도 해류에서부터 쿠로시오 해류가 발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야쇼 해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요 해류입니다. 그리고 대만 난류,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는 그 난류수고요. 동안 난류, 그리고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북한 난류, 이런 해류들이 존재하고요. 그 해류의 크게 이 한반도 주변의 해류의 큰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그 후쿠시마를 기준으로 남쪽에 굉장히 강한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는 약 한 2m/s 정도 되는 해류고요. 좀 강물이 흘러가는 정도 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은 한반도 주변에서는 거의 모든 해류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역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이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그냥 인식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꾸준한 해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해류 특성 때문에 이제 방사성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에 그 해류를 타고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해류장을 가지고 많이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진단 결과는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진단 결과인데요. 이건 이제 베른이 2012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베른이 이제 2가지 결과로 따로 내놨는데, 하나는 동영상이고 하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동영상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이 자료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먼저 가져와 봤고요. 이 자료의 큰 특징을 보면 오염수가 방출된 이후로 91일 만에 남북으로 굉장히 넓게 확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출 270일 만에 한반도 쪽으로, 동해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결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진단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피나 2013년 결과인데요. 이건 논문 결과입니다. 2013년 결과로 초기 3개월간의 그 세슘 137 분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게 세슘 137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반감기가 좀 길고, 그다음에 내부 피폭에 조금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세슘 137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3개월 후 결과를 리피나 결과에 의해서 3개월 후 결과를 보시면 앞서 결과는 조금 다르게 거의 다 동쪽으로만 흘러가는, 다시 말하면 쿠로시오를 거슬러서 남쪽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거의 흘러간다, 이런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결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 방사능 고동 모델을 이용을 해서 확산을 예측을 해본 겁니다. 방출 한 2년 후에 세슘 137의 그 해수 표층 농도 값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동쪽으로만 흘러가는, 그래서 쿠로시오를 거슬러서 남쪽으로 오는 경우가 없고요. 거의 그 쿠로시오를 타고 동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2년 후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특히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 뉴스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간에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왔지만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대부분 이제 해산물 어떻게 먹을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온다는데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7개월 만에 한반도에 근해 유입이 된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 결과에서 그 근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결과가 이게 270일 만에 동해 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울까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사실에 가까울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베른의 2012년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오른쪽 이 그림이 지금 논문에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제가 베른이 그 동영상을 배포하고 또 논문으로도 이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 논문에서 그 동영상에 나온 그
그 방사성 오염수의 그 확산을 요 해류장을 가지고 이제 확산 모델을 돌려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왼쪽이 이제 글로리스라고 하는 유럽 자료인데요. 이게 관측에 보다 가까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면 쿠로쇼가 굉장히 강하게 후쿠시마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베르는 결과를 보시면 같은 날짜의 결과를 보시면 쿠로쇼 해류가 거의 후쿠시마 쪽까지 올라가서 다시 또 동쪽으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북쪽으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굉장히 관측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른의 모델 결과가 왜 관측과 이렇게 다를까라는 걸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적분 기간이 짧습니다. 적분이라는 거는 이게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분히 이 관측에 가깝도록 사전 시뮬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적분이 짧게 지금 수행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는 자료 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치 모델은 어쨌든 오차가 있기 때문에 관측 자료를 수치 모델과 이게 융합을 해서 관측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르는 결과가 좀 사실에 가까운 해류를 재현하지 못한 것으로 좀 사료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 그림에서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베른 결과가 조금 사실에 가깝지 않은 해류를 가지고 이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는 생각해봐야 될 게 그렇더라도 어쨌든 다른 진단 결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디로 도달할 건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른의 2012년 결과를 또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굉장히 7개월 만에 이제 제주도로 들어오고 뭐 9개월 만에 동해로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같은 결과인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다른 해석을 하도록 이게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같은 결과인데요.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논문에 의하면 한반도 동해로 유입되는 거는 거의 한 5년 후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영상은 거의 한 9개월 후 270일 후고 이 논문은 한 5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동영상에서는 270일 만에 동해로 도달한다는 그 최저 농도가 0.25 곱하기 10⁻⁷승 베큐럴/큐빅미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양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서는 5년 만에 동해에 도달한다는 그 농도가 최저 농도가 0.25 곱하기 10⁻⁴승 베큐럴/큐빅미터입니다. 0.25 곱하기 10⁻⁴승 베큐럴/큐빅미터는 관측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저 정도 돼야지 이제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왼쪽 결과는 관측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농도로는 관측이 안 되는 게 아니고 10⁻⁶승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큰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 농도를 가지고 동해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는 수치 모델 오차에도 해당됩니다. 수치 모델 오차하고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저는 수치 모델 시뮬레이션 오차만으로도 저 정도 결과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불확실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진단 결과 세 가지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진단 결과 세 가지가 대부분 세 가지 다 모두 동쪽으로 이제 방사성 오염수가 가서 북아메리카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북쪽 도해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북아메리카에는 언제쯤 도달할까라는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0.1 베큐럴/큐빅미터 정도가 북아메리카 연안에 도달하는 게 4에서 5년 정도 후에 도달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건 이제 그 후가 되겠죠. 훨씬 몇 년 후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이제 생각하는 건 그렇더라도 어쨌든 농도가 작더라도 우리나라 유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유입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능 농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경 농도라고 그러는데 세슘 137의 배경 농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세슘 137이 자연 상태에서 없는 게 아니고요. 인도양 같은 경우는 한 1.2, 일본 앞바다 같은 경우는 한 1.9, 이거는 아마 후쿠시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 인도양 1.2, 뭐 남대서양 같은 경우 0.7,
북경해상은 1, 좀 높은데 이 아이리스 이런 데는 61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틱이라든가 40, 블랙시는 16 이런 식으로 좀 높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크틱 오션 같은 경우 3.200km/큐빅미터고요. 여기에 자연 농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높은 지역은 사실 자연 농도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 3.2, 1.8 이 정도 농도에 비해서 동해로 유입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온유로 유입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0.25 곱하기 10-1승 100km/큐빅미터가 얼마나 높은 양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경 농도보다 한 수십 배에서 한 많게는 한 100배 정도가 작거든요. 요만큼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가? 우려를 하고 수산물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 사실은 이제 바다라는 게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배출 그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고 또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되고 하면서 바다는 이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 71%를 차지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시하고 또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적인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진단 결과가 사실은 우리나라 해류를 가지고 그 진단 결과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런 이슈들, 국제적인 이슈들, 방사능 오염수뿐만 아니고 해양 쓰레기 이런 것들,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하고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인 도구 마련이 시급하고요. 다행스럽게도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현재 전지구 해양 순환 예측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고 조만간에 그런 좋은 도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제 발제는 이렇게 마치고요. 참고문헌인데요.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들이 대부분 요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만드는 자료고요. 특히 이 킴스에서 이 작성한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자료들을 숙지하시고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제는 대구대 식품공학과 임무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임무혁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방사능에 의한 방사선이라든지 해양 이쪽을 설명을 전문가분들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식품 중에 방사능 기준 설정을 원칙이 어떻게 되냐. 그럼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식품 중에 방사능 기준은 어떻게 되고, 세 번째는 외국의 식품 중에 방사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사 현황은 어떤지. 그럼 다섯 번째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추가 핵종 증명서, 우리가 검사하면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방사능 검사법을 최근에 강화를 했는데 이 검사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일본산 수입 식품 중에 방사능 검사 결과, 지금까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소비자들이 굉장히 우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홉 번째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걸 정리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중에 방사능 기준을 어떤 데 설정을 하느냐. 자, 방사능 기준은 그 나라에서 원전 사고 또는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식품이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 국가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는 방사능 사고가 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방사능 기준을 식품에는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왜 그러냐면, 방사능 사고로 오염된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오염된 식품을 국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섭취해야만 되므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서 기준 이하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사례가 보면 미국의 TMI 원전 사고라든지, 유럽에 보면 러시아의 체르노빌, 옛날에 구소련이죠, 체르노빌 원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 이런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런 핵실험이나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에서는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준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날 당시에 우리나라의 식품종 방사능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 요드 130이라고 세슘 134, 137에서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때 기준은 왜 기준을 설정했냐면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근처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도하고 세슘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방사능 사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결국 즉 이 기준은 국내 식품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되는 그 지역에 수입되는 그것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기준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식품공전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는 책인데요. 이 식품공전에 보면 요도에 대해서는 모든 식품에 대해 100이하, 그다음 세슘에 대해서는 영유아 식품과 기타 식품을 나누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난 일본에서 설정된 기준을 그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해서 2019년에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의 식품종의 방사능 기준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나라 기준하고 외국의 기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보면 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있는데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웬만하면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여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보면 1000으로 돼 있죠. 기준이 대부분 식품에 대해서. 그다음 유럽이나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 일본하고 대만이 일본 기준이 지금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있는데 대만이 일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보면 매우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을 어린 영아는 1년에 200kg을 전부 오염된 식품을 먹는다. 그다음에 성인의 경우에는 550kg 정도 먹고 있는데 이 식품이 방사능 오염됐다 가정하고 설정한 매우 보수적인 기준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더 낮게 10배나 더 낮게 한 거죠. 굉장히 안전하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사항이죠. 누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한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인근 8개현 수산물이나 14개현 27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수입을 할 수 없게 2011년도부터 아예 수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죠. 후쿠시마 앞 근처에 있는 식품들이 수입될까 봐 아예 원천으로 봉쇄하고요.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먼저 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증명서에 보면 방사능이 없다 확인하면 수입을 통관시켜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소비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보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또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거는 밑에 여기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다른 국가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매우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이지 않고 너무 강화되게 한다 이렇게 과학적인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검사하느냐면 방사능 오염 정보가 있거나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방사능 검출률이 높은 지역에 생산한 식품을 표본 검사를 실시합니다. 들어오는 식품보다 모든 식품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는 아니고요. 요 대해서만 매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까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 유럽보다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검사할 때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추가 핵종 증명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이 되면 다른 핵종을 검사해 와라 요구를 해버립니다. 자, 다른 핵종은 요 하단에 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방사능 공고 기준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설정된 것 이외의 다른 핵종을 검사를 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핵종을 검사하려면 1년, 2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성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 조금이라도 미량이라도 방사능 세슘이나 요오가 검출될 경우에는 이 17개 검사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산 식품이 수입될 때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전부 반송을 한다. 이런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요 조치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WTO에 제소한 게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요. 자, 그다음 여기에다가 또 방사능 검사법을 강화를 했는데요. 극미량 검출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한 0.5나 0.9 베크렐 정도로 검출할 수 있도록 한 1,800초 동안 실시했습니다. 자, 방사능 검사할 때는 셀 안에 집어넣어서 한 1,800초 동안 하면 충분하게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 기준치 훨씬 낮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길게 검사하면 할수록 낮은 농도까지 검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방사능 장비를 정부에서 대폭 확충해가지고 검사 시간을 10,000초 동안 1,800초에서 10,000초 동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검출할 수 있는 게 0.2에서 0.3까지 극미량 검출할 수 있도록 검사법을 강화했다. 결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반성 조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앞에서 전문가분들이 설명했는데 특히 진영호 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1mm 시버트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나오더라도 무조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검사하나 하면 자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검사를 해서 기준 초과 여부만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800초도 우리나라 초기에 일본산 식품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10,000초로 강화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산 수입식품 중에 방사능 검사 결과를 사고 직후부터 쭉 한번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2011년도부터 2012년, 2020년까지 지금 2021년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초기에는 검출 건수가 2011년 73, 167, 66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2015년부터 굉장히 검출 건수가 줄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하니까 아예 일본에서 수출할 때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수출을 안 한다겠죠. 이 검출 건수 퍼센트로 볼 때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 초기에는 일부 식품에서 미량이 검출이 되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17종의 추가 방사능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절대로 수입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검사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지 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한번 보니까 대상 품목은 뭐 가공, 유통, 판매하는 비식용 제외한 모든 수산물과 가공품인데 표시 기준은 국산 수산물, 그다음에 원양사 수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품, 수입 수산물 그 가공품. 그래서 뭐 국가명을 집어넣는다든가 원산지 원양산 해역명을 집어넣는다든가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상 품목은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표시 대상은 보면 넙치, 조피, 볼락 등 12종 수산물과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 기준은 원산지 제도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시 방법은 메뉴판 및 예시판
또는 일괄 안내 표시면에 표시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족 같은 보관 시설 앞면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규정만 돼 있으면 되느냐? 소비자들이 볼 때는 단속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살펴보면, 자,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시면 미표시,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건 뭐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하고, 거짓 표시, 허위 표시죠. 허위로 표시할 경우, 자, 일본산인데 한국산으로 표시한다든가 다른 나라로 표시했다. 그러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경찰 형사 고발하거나 검찰에 송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의 범죄의 개념으로, 사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원산지 단속을 특별히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니까, 저도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원산지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기준 규격이나 다른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 유통 신고, 그다음에 신고 포상 제도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유통 신고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신고할 때는 포상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과학을 하는 학자의 입장으로서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대부분 사례인데 조금 너무 좀 강하게 하는데 약간 비판적이었으나,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사고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다, 이렇게 한번 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엄격한 기준과 검사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건만 수입되는 모든 건을 검사를 하고 있고, 극미량의 방사능 검출을 위해서 검사 시간도 길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검출이 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서 반송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범위를 넘어서 매우 강화된 기법이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과학자 측면에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방사능 오염이 된 일본산 식품이 국내로 수입돼서 유통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굉장히 희박한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무혁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은 김학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석좌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학수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요즘 참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이 많으신데, 또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중으로 걱정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전문 과학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엄격하게 그 방류되는 오염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해소되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은 그걸 접수해서 이왕 이렇게 모인 우리 전문가들께서 좀 좋은 응답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발표하신 외에 우리 이제 소비자 단체를 맡고 계시는 이한기 박사님께서 나오시는데, 아무래도 이한기 박사님께서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혹은 궁금하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 언급하고 우리 발표자님들이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그런 순서를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한기 교수님께서 한 15분 정도 걸쳐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겸.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이한기입니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볼 때 소비자 불안이 평상시는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인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우리나라가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위험관리 체제 수준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출은 자연 생태계는 물론 사회 생태까지 파괴할 우려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일본 정부 해양 방류 계획 발표한 후에 즉시 부처 간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통 전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비자 인식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 우려 또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과총에서 과학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소비자하고의 소통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사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인식도를 한번 살펴보다 보면 식품 유해 인자로 어떤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가 보면 방사능 오염 식품이 10명 중에 8명이 유해하다라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디어든 아니면 뭐 토론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보를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고작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것이 발표된 지난해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것이 70.2%가 됐고요. 정부 홈페이지나 또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유인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경우는 고작해야 3.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수산물 중에 방사성 물질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수산물의 방사능은 어디서 유입이 될 건가라는 것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온 방사능이다가 10명 중에 8명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지상 핵실험 낙진이라든지 자연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율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진 박사님이 기준치에 대한 거를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저하고 이게 사인이 안 맞았죠. 그래서 진 박사님이 그 검출 수준에 대한 그런 기준치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에서의 불검출 수준, 우리가 100베크렐을 아주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10베크렐 정도로 아주 낮게 해서 거의 불검출 수준이라 하더라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10명 중에 8명이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그 원전 사고가 난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감소를 했었습니다만은 지난해나 2019년부터는 슬슬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유출이 되면서 확실하게 소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10명 중 8명 수준으로 아주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준치 이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이 51.4%고요. 단 1%를 하더라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19.1%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산 수산물은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수입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정부가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 정부에서 정부 제공의 신뢰도에 관한 것을 보면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일본 정부가 어떠한 내용을 준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 이것도 다 합치면 34.9와 51.1%를 합치면 10명 중에 8명 이상으로 일본 정부에서 내놓는 정보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방사선 방사능에 관련한 지식인데요. 이 사실은 지식 수준은 50%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요. 특히나 어떠한 내용을 모르느냐 하면 아까 자연 방사능이나 인공 방사능은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인공 방사능이 더 위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응답이 있었다고 이제 아까 그 진 박사님 발표하실 때도 있었듯이 잘 모릅니다. 24.6%만이 정답을 맞췄고요. 특히나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연 붕괴하거나 신진대사에 의해서 배설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작해야 16%가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내부 피폭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고요.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식품 방사능 관리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총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해한 것을 따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소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코덱스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 기준치도 이제 만들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 각 국가 간에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방사선이 인체에 대한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진 박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러나 확률론적으로 위해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우려 사항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삼중 수소를 바닷물로 해서 희석을 할 때 400에서 500베크렐로 희석을 해서 이 값은 일본 국가 기준치 40분의 1이고 WHO 식수 기준이 7분의 1까지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 합의에 따르면 일본이 제한한 해안 방류는 인체에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양은 변함이 없어서 굉장히 위해하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총량의 기준도 없고 인체의 위에는 확률적 영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과학자들 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과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지만은 사실 일본에서의 그 다액종 제거 설비로는 삼중수소, 스트론튬, 탄소 14 이러한 것들이 완전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농도의 개념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의한 영향 이것만 희석을 했을 때 기준치보다 이하니까 안전하다라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바다 생태계의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되면 폐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아직도 20-3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방류가 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그 탱크에 들어있는 오염수 양이 124만 톤이지만 여전히 원자로 밑에 원전 그 밑에 지하수가 있고요. 그 바닷물과 함께 합쳐져서 뭐 빗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오염수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기준치에 의해서 희석을 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그거보다는 바다의 방류를 멈추고 일본 영토 내에 억류해서 보존해서 자국 내에서 처리를 하라. 그래서 생태 환경 오염이나 인접국의 국민 건강 위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IAEA가 합동 조사를 할 때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스스로가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 수집을 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정보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나라 바닷물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바다 환경의 생태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선박의 평형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양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확대 실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가리비나 멍게나 참돔이나 방어, 명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중점 조사를 하지만 소비자가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까지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임무혁 교수님이 수산물 원산지 관리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면 원산지 표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유통 판매업 또는 음식점에도 표시가 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유통 판매업과 음식점의 표시 대상에 대해서 표시자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화로가 표시 대상이지만 음식점에서 국민들은 이것도 잘 모르고 음식점주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정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그 특별단속에서의 그 결과를 보면 미표시가 79.1%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원산지 판별을 진위 여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산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 품목이 현재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가져 있지만 여기에 보면 멍게 같은 것은 또 누락도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표시자가 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과태료 때문에 그냥 억지 춘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오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 전략이 중요한데 정부 부처에서 오늘 아주 그 세 분의 그 발제 내용이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잘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지금 SNS나 인터넷 매체라든가 또는 뉴스 보도나 이런 데에서는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소통 전략을 저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원자력 관련해서 방사선이나 방사능에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엇갈린 내용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와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소비자 단체에서도 사실은 IAEA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뭐 가까운 뭐 중국이라든지 그러한 나라들한테도 서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신을 보낸다든지 함께 공조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느니만큼 지속적인 국제기구와의 공조 노력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기 박사님께서 그 소비자 단체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또 이렇게 우려를 심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서 이한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꼭지들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양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일본이 무슨 짓을 하든 못 믿겠다라는 것이 이제 조사 결과로 나타나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로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쌓인 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기가 참 어렵지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오염수 문제와 이제 연결돼 있죠. 쉬운 말로 말해서 그동안 한일 간의 정치적 관계도 이런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서로 컨바인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를 이제 금방 볼 수 있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후쿠시마 사건 때 겪었던 우리의 영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아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서운 정말 쓰나미, 그와 함께 그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 같은 것이 우리의 국민들의 내리 속에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 이미지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것들도 쉬운 이야기로 위해서 오염수 방류 그 자체만을 떠난 또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염수 방류 그 자체만의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야지 우리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경계할 수 있고 또 정확할 수 있고 뭐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그동안에 질문들이 여러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들을 들어온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요약해서 우선 정리를 해서 제가 그 들어온 질문들을 이제 발표자님께 한 분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아마 진영우 교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로 말미암아 소위 식품 해상 그 먹거리들이 유전자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마 그게 여기에 핵심 내용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을 적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그 먹거리에게 우리가 그걸 접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아마 그 이야기를 먼저 우리 진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선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캐나다 예를 말씀드렸듯이 거기 데이터 보면 우리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양, 뭐 10베크렐, 20베크렐, 100베크렐 이런 수준에서는 그런 이상들이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양들, 뭐 10만 베크렐, 뭐 이렇게 해서 장기간 뒀을 경우에는 물고기에서 우리 세포의 그 손상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도 그런 영향을 줄 것인가가 키인데요. 저희가 현재 생물학적으로는 아까 굉장히 많은 양을 일부러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역학 연구, 관찰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삼중수의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관찰 가능한 대상은 캐나다의 사람들. 캐나다는 캔두 타입 원전을 운영하기 때문에 삼중수소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평균이 한 따지면 3.2mSv 정도 노출되신 분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집단입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이상을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어렵고요. 특히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OBT, 소위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내 몸에 붙은 애들이 더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선량 평가, 그 선량이 들어온 베크렐이 아까 제가 시버트로 변환시킨다고 했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값이
그러한 과학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양까지 다 고려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분들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해 본 결과 그런 이상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요. 또 아마 이 궁금한 사항을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노출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럼 노출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렇게 유전자에게까지 DNA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박사님이 발표하신 원본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용호 교수님에 관한 질문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만약에 그 후쿠시마 방류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적에 도착 그 방사선 양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 김용호 교수님하고 연결이 정확하게는 이제 해류하시는 거하고 또 그게 방사선이 이제 돌아서 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다음에 그때의 방류량은 얼마가 되는지, 그건 이제 아까 우리 이한기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아마 일본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그 외에 이제 이 김용호 교수님한테 해당되는 게 이런 겁니다. 역류돼서 일본으로 다시 역류돼 갖고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데 이제 또 추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메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몇 가지가 돼가지고 제가 정리가 힘들 정도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했을 적에 이거는 후쿠시마에서 방류했을 때 예상되는 방사선 양은, 이런 질문은 또 하나 있네요. 그게 이제 김용호 교수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렇게 좀 응답해 주시고 또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그 후쿠시마 방류 경우에 국내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외에 절대 비율을 제시해달라고 부탁을 한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도착 시간하고도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선거리로는 되게 짧거든요. 만약에 이게 짧은 시간에 도달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농도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시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세 가지 그 경우를 진단 결과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조금 안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직접 유입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린 그 베른의 결과였거든요. 그 경우가 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좀 나와서 5년 정도 후에 0.25 곱하기 10-1승 100kg/큐빅미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보여드린 그림이 상대적인 비율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림 자체가.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앞에서 1이라는 농도로 방류되었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농도가 얼마인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 한 10-6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논문상에서 보면 약 한 그 10만 베케렐 정도를 10만 베케렐/큐빅미터로 그렇게 노출을 유출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한 0.25 곱하기 10-1승 100kg/큐빅미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그림상에서 보면 10-6승 정도 됩니다. 그게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 100만 분의 1 정도, 100만 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보면 오히려 다 이제 미국 쪽,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쪽으로 먼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북쪽도 해류, 쿠로슈 해류를 지나서 우리나라 유입되는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오래 걸리고 아마 농도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어쨌든 100만 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이 될 거냐, 그 부분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되게 큽니다. 아까 이제 소비자들이 일본을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정보가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IAEA를 통해서 한국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획득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렇더라도 100만 분의 1이라는 숫자는 되게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앞바다에서 만약에 고설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유출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 그러면, 그거보다 100만 분의 1 정도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게 1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 정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역류돼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해류 특성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역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북쪽에서 쯔가루 해협 쪽에서 단기간에 역류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쪽 유입이 된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해류를 통해서 역류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사성 선량 문제는 이 부분은 또 제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김용우 교수님 설명 잘 들으시죠? 근데 이제 김용우 교수님께서 그 해류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용우 교수님 발표문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김용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과정에서 우리가 배런 연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어요. 많이 하셨지 사실은. 그걸 하시면서 언론의 문제를 또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들이 이제 배런 연구가 상당히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인용해서 급박하게 우리에게 큰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경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결국 뭔가 하면 저널리즘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연구를 찾아서 이제 또 보다 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낼 수 있는, 언론은 본래 문제를 파는 기업이거든요. Selling problem, that is journalism business.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우리에게 민주사회에 꼭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보다 더 accurate information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혹시나 접하는 우리 언론인들이 계시면은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시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참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무혁 교수님한테 질문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국제 기준에 왜 그렇게 아까 자꾸 이제 임 교수님께서는 매우 보수적이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거의 뭐 국제적으로 최고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일본 그 식품에 대해서 일본산 수입 해산물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그 두 가지 네, 알겠습니다. 답을 좀 해주시죠. 예, 기준치가 2019년에 제가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개정되기 전에 방사성 세시움을 기준으로 해서 370에서 이제 개정 후에 100으로 되었는데 370도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이었는데 100으로 낮췄어요. 자, 이렇게 하는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 안전하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이 노출되는 수준을 낮추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사실은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하고 똑같이 10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을 일본 자국의 기준으로 적용해도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접국인 일본에서 사고가 나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노출량을 줄이겠다. 그렇게 하는 의도고요. 그다음에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 전수검사 질문하셨는데 이제 전수검사하고 매건 검사하고 용어가 다른 건데요. 전수검사는 뭐냐면 들어온 식품을 전부 다 포장을 뜯어서 다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수검사라는 거는 사실 할 수 없고 들어오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본으로 만약 1톤이다, 10톤이다, 100톤이다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매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는 실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임무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해산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쩌면은 뭐 세계에서 제일 엄하게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들어온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지금 어쩌면 저는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인 제가 자장을 보고 있는 제가 답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사회적인 또 질문을 던진 부분이 한두 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본이 이제 이렇게 방류를 시작하면은 그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 일반 국민으로서 그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아까 임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그런 정부의 정책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저도 뭐 이게 좌장이지만은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것은 혹시 일본 오염수 문제의 방류에 관해서 정부가 액션 플랜을 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정치적인 조건들과 혹은 결부되어서 일종의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호소하고 싶고 국민들도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칫 한일 관계는 A라는 사안이 B, C, D 사안과 결부돼서 과대되기도 하고 과소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더 꼬여가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혹시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덧붙인 네거티브 일종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도 할 수 있거든요.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철저하게 정부에서도 과학적인 관점에서 대처를 하고 그런 액션 플랜을 세워야 되고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뭐 정부에 대해서 좀 촉구하는 의미가 되네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일반 국민이 일본 정부에 가서 뭐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촉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이게 뭐 아까 우리 김영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전 세계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다 돌아다니는데 그 일본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수록 촉구하는 그런 것은 일반 국민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일본 정부의 그런 관할 기구에 편지를 쓴다든지 무슨 뭐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참여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제기구와 연대해서 혹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혹은 소비자단체에서 이 문제와 연관돼서 아마 국제활동을 참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 함께 참여해서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본 정부가 함께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고, 저는 사실 이거와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에 우리의 바다 오염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오히려 이런 일본 이런 방류의 오염수와 연관돼서 우리의 바다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민의 의식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봅니다. 그래야지 뭐 우리 스스로도 국제적인 바다에 해양에 기여하는 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거와 곁들여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한기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김 박사님 말씀으로 그 답변은 가름을 하고요. 아까 제가 그 발표하면서 혹시 시간이 부족할까봐 그냥 조금 언급을 안 한 것가 있어서 한 번 더 전문가분들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민 우려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진 박사님이 그 삼중 수소의 그 유해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유기결합 삼중 수소로 변화가 되면 그 영향력이 2배에서부터 5배까지 커진다. 또 탄소 14 같은 것도 생물 농축 계수가 5,000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중 수소가 해조류나 연체 동물에 의한 어떤 그런 생물 축적에 대해서 내부 피폭이 일어날 때에는 유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영호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그 해류 농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오늘 방송을 보면 많으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 아까 김 박사님이 우리나라 바다의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것,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해저 퇴적물에 방사성 물질이 남아서 어류 몸속에 쌓이고 또 이것이 사람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그런 그 바다 생태계에 관련된 연구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진 박사님 한 말씀. 그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아마 아까도 그 반감기 몸에 들어와서 나가는 뭐 배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웬만하게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은 다 나갑니다. 우리의 몸도 어제의 몸이 오늘의 몸이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세슘 137 같은 우리 근육으로 오죠. 그래서 그들도 90일에서 120일 사이에 반감기를 가집니다. 삼중수소는 물이잖아요. 물이라서 대부분은 우리 몸의 반감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면 여름에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8일,
겨울에는 12일 정도의 일반적인 방광기를 가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몸에서 아까 말한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유기 결합을 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의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의 값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우 결국에는 미미하게 된다는 값이고, 그 데이터로 제가 제시했던 것들이 우리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몸에서 소변에서 5만 베크렐 정도가 나오는 그 1년 내내 그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도 1mS에 근접하지 못하더라라는 게 지금까지의 지금 데이터입니다. 그때도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 유기적으로 몸에 결합되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때리는 정도를 표시한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 또한 양이 그 이상 훨씬 넘쳐서 우리 몸에 계속 때리게 되면 어딘가에 DNA의 이상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암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는 게 지금 예상이고요. 그러면 왜 매우 낮은 거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한 자체는 제 생각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방사선에 뿐만이 아니고 일반 전에 약품의 발사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매우 미미한 문제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백신 맞을 때 그런 문제도 굉장히 10만 분의 100만 분의 1 단위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사회 수준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야 할 수 있으나 내 개인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정말 미미하다. 그것 또한 양의 문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용호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세요. 네, 아까 이한기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방사성 오염수 유출에 의해서 생물의 얼마만큼 축적이 되고 또 영향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사실 그 분야 전문가도 거의 우리나라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해양학계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이제 추적하려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생물 모델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변명 같긴 하지만 이게 바다가 워낙에 넓고요. 바다의 문제가 워낙에 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아주 세세하게 미리 좀 준비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충분히 또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용호 교수님께서 아까 전지구 해양 순환 예측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다. 사실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거를 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자원이 아마 잘 구비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해양 생물학 분야 혹은 해양 해류 순환 예측 이런 것도 이 분야에서 아주 급격하게 과학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아주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임무혁 교수님 추가로 좀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예. 이 아까 이한기 부회장님께서 이제 원산지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음식점 주인들이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규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다, 뭐 원산지 표시제다, 뭐 법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고의로 하는 것보다는 몰라서 못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하든지 아니 연구를 하든지 해갖고 무슨 음식점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실제로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보니까 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법을 계속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읽어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뭐
수산물을 하는 횟집을 한다. 그러면 횟집을 할 때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표시를 어떤 걸 해야 되고 식품위생법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위주로 테마 위주로 이렇게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하면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고 이 음식점 사람들이 지키니까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럭저럭 뭐 이제 우리가 하실 말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질문 들어온 것도 많이 소비된 것 같고요. 뭐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점은 사이언스는 사이언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시고 과학자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좀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 전문가 혹은 과학에 대한 신뢰가 자꾸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정치와 결부돼 가지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아마 우리가 가졌던 이 2시간은 과학 그 자체로서의 충분한 지식과 그다음에 그동안 쌓였던 우리나라의 축적된 노력 이런 거를 정보를 전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조금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식 정보를 추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아마 그런 기회가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사회 주시고. 네, 오늘 포럼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앞으로도 국민 삶과 안전에 밀접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